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결혼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손익관계가 명확한 것이다. 여자의 절교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나. 부모를 속이고 있는 나는 불효자식이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사귈 것이다. 여자를 속일 필요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결혼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을 할 것이다. 창문 너머의 꿈, 이완우. 조심스럽게 출입문이 열린다. 오늘도 출입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출입문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든 것은 출입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 장사 속을 위해 주인이 신경을 쓴 탓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리고 닫히는 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에 주인은 만족하고 있을 터지만, 그러나 나는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말하자면 주인의 의도를 배반하는 나만의 노하우인 셈이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므로 주인의 장사 속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다. 문 안으로 들어선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정장 차림의 남녀 한 쌍이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는 얼굴이다. 대낮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들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하면서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역시 주인의 장사 속 중 하나다. 그러나 사실 나는 방 안쪽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표정 하나까지도.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지 몇 초쯤 후 밖에서 밀어넣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방 안쪽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상자 속으로 떨어지고 이내 207호라 적힌 열쇠 막대가 사라진다. 서둘러 발소리도 멀어진다. 남자 발소리가 앞을 서고 여자 발소리가 뒤를 따른다. 누군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다. 낮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남녀 한 쌍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들의 목적은 거의 같을 테지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모습은 다양하다. 조금 전 207호로 들어간 사람들처럼 쭈뼛거리며 들어와서는 황급히 모습을 감추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조합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당당한, 어떤 경우에는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내실에 몸을 숨긴 채 출입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핀다.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을 비교한다든가 하는 따위에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눈치를 보며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도 눈치를 보며 나가고,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고, 뻔뻔한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갈 때도 뻔뻔하게 나간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내 일당을 좌우하는 그저 고마운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창고를 열고는 207호 열쇠 막대가 걸려있던 자리에 210호 열쇠 막대를 걸어놓는다. 208호와 209호를 건너뛴 것은 고객에 대한 배려를 빙자한
내 생존법이다.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손님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단골을 확보해 보려는 꼼수다. 그 속보이는 뻔한 꼼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는지 제법 단골 손님도 생겨 이곳에서의 생존일을 하루하루 늘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1년쯤 전이었다. 이곳에 온 이후 나는 명절 때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갔던 두어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것은 이곳이 내 필요와 의지를 충족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출입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붙어있는 창구 겸 내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내실에서 해결한다. 우리 건물은 2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1층에 내가 근무 겸 기거하는 화장실과 욕실이 딸린 내실이 있고 바로 옆으로 주인 내외가 운영하는 감자탕 식당이 붙어 있으며 식당과 내실 사이에는 조그만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주인 여자가 그 창문으로 하루 3끼 식사를 챙겨준다. 창문은 주인이나 나 모두에게 기묘한 설치물이다. 나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밖으로 나가 식당까지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주인은 내가 항상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빈틈없이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기막힌 장치인 것이다. 외주를 하지 않는 대신 나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24시간 켜져 있는 TV와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낸다. 나는 내실에 몸을 숨긴 채 겨우 들릴 정도로 소리를 줄인 TV를 보고 있다가 출입문이 열릴 때 나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눈을 돌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핀다. 말하자면 TV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손님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종의 세상과 소통하는 나만의 방법인 셈이다. 나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표정, 그리고 그들이 내실 앞을 통과해 객실까지 가는 사이에 나누는 짧은 대화를 통해 TV에서 얻은 정보인 날씨라든가 정치, 경제, 민심, 심지어는 국가안보 상황까지도 확인한다. 손님들을 살피는 것이 꼭 세상과의 소통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손님을 살피는 행위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 외에 모텔 근무자로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들렀던 이곳에 나를 오래도록 머물게 한 요인이었다. 평균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내가 평균적 삶은 결코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나로서는 비평균적인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 1년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한 뒤 나는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복학 대신 대한민국의 평균인답게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는 평균적 삶의 목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응시한 시험에서 낙방한 뒤 서울에 있는 공무원 입시 전문학원에 등록하고 나서야 눈치챘다. 공무원 입시 학원에는 평균인의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 있었다. 그때 나는 무언가 내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몰려와 있는 젊은이들이 평균인에 대한 내 의지를 꺾은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그때 내가 너무 순진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평균인의 삶과
내 삶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고 내 의지는 점점 왜소해져 갔다. 3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그러니까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당당히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어엿한 동사무소 직원으로 평균인의 삶을 살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던 그날, 나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물론 평균인의 삶도 포기했다. 그녀가 평균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다. 감히 평균인의 삶을 꿈꾼 냉혹한 대가였다. 나는 그날 나처럼 세상을 잘못 판단한 학원 친구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모텔 방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세상에는 나 혼자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평균인의 삶에 도전하기 위해 늙은 부모님께 더는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퇴실할 시간이 지났다며 모텔 주인이 방문을 두드릴 때서야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주인 내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 몫으로 첫 끼를 때운 후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해를 보며 하루 더 묵을 숙박비를 지불하고 다시 객실로 올라갔다. 그날 내가 객실로 올라가기 위해 되돌아섰을 때 주인 여자의 엉뚱한 생각하지 마슈 라는 말이 내가 여기에 머무는 계기가 되었다. 주인 여자의 말에 내가 엉뚱한 일이라뇨? 라고 물었고 다시 주인 여자가 저녁 때가 다 되어도 퇴실을 안 하니까 혹시 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그때 나는 지금과 달리 참 눈치가 없었던 것 같다. 혹시 뭐요? 라는 나의 물음에 죽었을까봐 라고 주인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죽기는 딱 보면 모르시나? 라며 대받아친 나의 말이 주인 여자에게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던 모양이었다. 정말 딱 보면 알아요? 라고 정색을 하고 묻는 주인 여자의 말에 나도 지기 싫어 그냥 당연하죠 라고 허풍을 떨었지만 딱 보면 아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리 만무했다. 생각해보면 주인 여자도 나만큼이나 딱 보면 아는 능력은 없었던 모양인지 다음 날 모텔을 나서는 나에게 정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라고 다시 물은 것이 나에 대한 주인의 취업 최종 승인이었다. 주인 여자는 딱 보면 안다는 나의 허풍을 믿고 수상한 손님들을 감시하는 역할 겸 창구 담당으로 나를 고용했고 나는 주인 여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니 주인 여자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멋지게 성공했다. 다소 주인 여자의 기대와 다른 방향이기는 했지만 취업 3일 만에 나는 함께 투숙한 남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혀내 퇴실시켰던 것이다. 주인 여자는 적당히 눈치껏 하지 라며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딱 보면 안다는 내 능력 하나는 인정해 주었다. 비록 그토록 원했던 평균적인 삶은 이루지 못했지만 연고 하나 없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모 도움 없이 잠잘 곳과 밥 먹을 곳을 해결하게 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진정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TV를 보고 있지만 내 귀와 신경은 온통 출입구 쪽에 가 있다.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정된 월급을 받지 않고 대실 손님 팀당 2,000원, 숙박 손님 팀당 5,000원씩 받고 있는 내 수입은 결국 한 달 뒤에 계산해 보면 거의 매달 비슷한 편이고 또 모텔에서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이 없는 날, 그러니까 일당을 공치는 날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내가 수입에 큰 욕심을 부리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액수만큼만 수입이 있으면 된다. 그것은 비록 내가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 아시는 부모님께 반드시 지켜드려야 할 불문율 같은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고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지켰다. 나는 특별한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심지어는 조금씩 저축도 하는 등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혼 문제이다. 나는 결혼보다는 안정된 현재의 삶을 지키고 싶지만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좀 달랐다. 부모님은 두어 번 만났던 명절 기간 내내 결혼을 입에 달고 사셨다. 네가 무엇이 모자라 장가를 들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도 너한테 시집 오겠다는 처자들이 줄을 섰다. 나는 그때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삼켜대느라 무진애를 썼다. 2층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207호 손님이 퇴실하는 것을 터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대낮에 여자와 모텔에 투숙한 남자. 남자는 아마 근무 시간 중에 두어 시간 정도는 자리를 비워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근처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것이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배경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잠시 그가 부러워졌다. 아니 화가 났다. 어쩌면 남자가 누리고 있는 것 중 일부분은 원래 내가 누려야 할 몫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자가 자신의 몫 이상으로 더 누리는 것만큼 내 몫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괜찮다. 나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인생이 있을 테고 나는 또 나대로의 인생이 있을 것이다. 남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몫을 빼앗은 것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남자와 함께 온 여자도 나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남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 원래 내 몫이었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남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몫을 빼앗겼을 테니까. 그게 세상이다. 그리고 인정한다. 그 세상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곳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어차피 나는 애초부터 정장 입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다. 내 정장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도 없는 차단된 작은 공간 속에서 사는 이런 생활이 나는 마음 편하고 좋다. 결혼 문제도 그렇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다. 아니,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내게는 결혼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결혼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손익관계가 명확한 것이다. 뻔히 결과가 내다보이는 일을 시도할 만큼 내가 어리석지는 않다. 207호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 나는 발소리에 신경을 쓴다. 발소리는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것이며 발소리의 주인은 남자다. 그렇다면 여자는 객실에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별일 아닐 것이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럴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함께 나가기가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시차를 두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들어올 때의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기는 했다. 조금 주위를 신경 쓰기는 했지만
아예 따로 모텔을 나갈 만큼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해 보이지는 않았었다. 잠시 후 혼자 내려온 남자가 창고를 두드렸다. 나는 마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짐짓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창고를 열었다. 대실했던 객실을 숙박으로 연장할 것이며 자신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10,000원짜리 지폐 석장을 내민 후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남자가 숙박으로 연장하며 내민 지폐 석장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자에게 향했던 저기의 크기가 사라진 것은 가까이서 본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저쪽 세상 사람은 아닌 듯했다. 남자는 의외로 검소해 보였다. 그가 입고 있는 정장도 그랬고 외모도 그랬고 결정적으로 순수해 보이기까지 한 표정은 누구의 것을 빼앗을 만큼 영악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어쩌면 남자도 자신의 몫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조차 했다. 남자가 창고에 들렀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 짧은 사이에 나는 일방적으로 남자에게서 일종의 동료의식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남자를 이해하기로 했다. 남자도 분명 대낮에 모텔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것일 터였다. 아마 남자는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속이고 있을 것이다. 결혼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는 남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결혼을 미루면서 마치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외출한 것처럼 낮에 여자를 만나 모텔에 오고 있는 것일 터였다. 점심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정장으로 바꾸어 입고 나왔을 남자의 처지를 나는 이해한다. 언제 자신의 처지가 밝혀질지 몰라 하루하루 조바심하며 살아갈 남자의 고통. 모텔을 나간 남자는 그럴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채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느 공사장을 찾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한강 둔치 어디에선가 낮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다. 평균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덤벼들었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마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명절 때마다 간이 옷장 구석에서 정장을 꺼내 입고 시골을 찾아야 하는 나의 고통.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속이듯 여자를 속이지는 못했다. 미처 내가 속이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를 속일 엄두조차 내지 못해 여자의 절교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나. 부모를 속이고 있는 나는 불효자식이다. 그렇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부모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불효인지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불효인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를 속이는 것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여자를 속이지 못한 것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인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부모를 속이고 있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후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 삶이 그다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내가 대기업에 다닐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고 또 마음만 먹는다면 207호 남자처럼 여자를 만나 가끔 모텔에 들를 수도 있다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여자를 속여야 할 것이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결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여자가 속을 수 있고 들키지 않을 만한 기막힌 설명도 준비해야 할 터이다. 또 다소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몇 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사귈 것이다. 여자를 속일 필요도 없고 또 무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결혼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을 할 것이다. 이미 보아둔 여자도 있다. 물론 여자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른다. 어쩌면 여자는 나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조금 일방적이면 또 어떠랴. 어차피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더냐. 나는 여자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분석이 아니라 직관에 의한 감정의 문제인 사랑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단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다.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었다. 사방이 막혀있는 내실에 앉아있지만 나는 식당으로 연결된 창고를 통해 들어온 빛과 형광등 불빛이 얽혀 빚어내는 발길을 통해 때를 짐작할 수 있다. 짐작건대 저녁 6시쯤 되었을 것이다. 굳이 벽에 걸린 시계를 볼 필요도 없다. 저녁이 되도록 오늘 수입은 변변치 않다. 오늘 내 수입은 대시를 숙박으로 바꾼 207호목 5,000원이 전부다. 수입만 꽁친 게 아니다. 오늘 나는 손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깥 세상에 대한 소식도 공쳤다. 조금 전 본 TV에서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나왔지만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만약 손님들이 여러 팀 있었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분명 팔이 긴 캐주얼 차림이었을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주로 정장 차림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팔이 긴 캐주얼 차림을 한다. 비가 올 때도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와 비슷한 차림을 한다. 그러나 날씨가 맑거나 화창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다. 날씨가 좋을 때 사람들은 밝은색 옷을 선호한다. 그것도 주로 노란색 계열을 입는다. 온종일 정장 한 벌밖에 보지 못한 나는 오늘 우울하다. 손님이 없어 우울하고 바깥 세상을 확인하지 못해 우울하고 날씨를 확인하지 못해 우울하다. 굳이 날씨를 알려면야 식당으로 연결된 창고를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지만 내실에 숨어 손님들을 관찰하며 세상을 읽는 것이 취미인 나는 손님으로부터 날씨를 확인하지 못해 힘이 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뉴스 때문이 아니라 손님이 없어 경제 문제를 확인할 수 없어 맥이 풀린다. 특히 경제나 물가 문제를 반드시 옷에 반영하는 그녀가 나타나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텔에 나타나는 그녀였다. 꼭 정해놓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낮에 나타나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사라지곤 했다. 내 계산에 의하면 오늘쯤 그녀가 나타나야 했지만 이미 그녀가 나타날 시간은 지났다. 오늘 나는 수입도 공치고 그녀의 옷차림을 보는 즐거움도 공쳤다. 아늑하기만 하던 내실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숨을 내쉬어보고 가슴을 두드려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가슴이 답답해질 뿐이다. 밖으로 나가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지만 내게 그럴 용기는 남아있지 않다. 나는 다시 TV 앞에 주저앉는다. 밤이 제법 깊도록 벽에 기댄 채 멀거니 초점 없는 눈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나는 오늘 유난히 손님 없는 이유를 알아냈다.
식당 쪽으로 연결된 창구에 푸른빛에 섞인 붉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였다. 모텔 2층과 3층 외벽 테두리를 따라 설치된 불빛 색등을 켜지 않았던 것이다. 불 꺼진 모텔을 찾을 손님이 있을리 만무했다. 전기 휠 문구를 내걸고 온종일 손님을 기다린 셈이다. 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벽에 설치된 스위치를 올렸다. 그제야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로 푸른 빛에 섞인 붉은 빛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차피 오늘은 공친날이다. 숙박 손님보다 대실 손님이 많은 우리 모텔의 핫타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수입이 더 올라간다거나 손님을 통해 세상을 확인하는 즐거움 따위를. 아니다. 간절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과 동일어 일터다. 그렇다면 한때 부정되었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텔 불빛 등을 켜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내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TV 앞에 앉은 지 5분쯤 지나서였을 것이다. 거짓말처럼 출입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 예상하지 못한 손님에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르며 창구를 열 뻔했다. 오늘 내 수입이 몇천 원 추가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손님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들르곤 하던 바로 그녀였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은 오늘도 예외 없이 처음 보는 남자였다. 어쩌다 같은 남자와 두어 번 함께 오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녀는 매번 다른 남자와 왔었다. 그녀는 팔이 긴 등산용 점퍼 차림이었고 남자는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등산용 점퍼 차림을 통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경기를 확인했다. 그래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의 등산복 차림이 자연스럽다고 느낀 것은 나의 호의의 반영이고 반대로 팔을 걷어 올린 남자의 와이셔츠 차림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낀 것은 저기의 반영일 터였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은 채 출입문을 들어섰는데 그 상태로 창구 쪽으로 다가왔다. 익숙한 듯이 그녀가 얼른 5만 원짜리 지폐를 창구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210호 열쇠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정말 간절히 바라던 손님이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게 된 관계인지는 몰라도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남자의 태도가 눈에 거슬렸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한 대 후려갈기고 싶은 것을 혹시 그녀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꾹꾹 참았다. 만약에 그녀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했더라면 나는 정말 당장 달려나갔을 것이다. 이럴 때는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그녀의 수호신 노릇을 할 텐데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은 물론 그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녀의 직업도 모르고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창구를 통해서 보이는 것만큼이다. 우수에 찬 그녀의 얼굴과 어딘지 허전해 보이는 뒷모습과 그녀가 입고 있는 옷차림. 어쩌면 매번 다른 남자들과 모텔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에 지쳐 사랑을 갈망하는 가녀린 여인일 것이라는 것. 나는 문득 남자가 그녀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출입구를 들어설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남자는 사랑을 갈망하는 그녀의 외로움을 이용해 먹는 놈이 틀림없다. 순순하고 여린 그녀는 남자의 그런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놈에게서 연약한 그녀를 지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놈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서는 놈을 이겨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녀가 바로 내가 마음에 둔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면 된다. 그녀는 내 마음을 알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텔을 찾으면 되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으로 족하다. 지금처럼 매주 남자가 바뀌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처럼 그녀의 옷차림을 통해 세상을 확인하면 되고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면 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사랑법이다. 여자를 속일 필요도 없고 또 무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결혼 때문에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나의 사랑법. 나는 남자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주위가 고요해지는 한밤중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객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마치 환자를 진맥하는 의원처럼 지그시 눈을 감고 벽에 귀를 댄 채 온 신경을 곤두세워 210호의 움직임을 살핀다. 210호에서는 TV 켜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여닫는 작은 소리가 들린 뒤 이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텔에서는 자주 듣는 일상적 소리였다. 그렇다면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은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질 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집중했다. 분명 두 사람은 잠시 후 크게 다툰 후 조용해질 것이다. 나는 두 사람이 크게 다투려는 순간 210호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낼 것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나는 210호 보조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놓고 때를 기다렸다. 남자는 역시 만만한 놈이 아니었다. 놈은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210호에서는 좀 채 언성이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놈은 내가 지쳐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샤워가 끝난 후 210호에서는 아주 잠깐 낮은 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을 뿐 그 밖의 기미를 알아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면 그것은 남자의 실수다. 나는 이곳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님이 거의 없는 한밤중에 잠시 잠을 자기는 했지만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에 바로 잠이 깨도록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결코 깊은 잠에 빠져 210호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터였다. 드디어 210호에서 들리는 다투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그 사이 내가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른 시계를 보았다. 제법 시간이 흘렀다. 새벽녘이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나는 당황했다. 소리는 210호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다. 소리는 207호에서도 들리고 있었다. 방심한 탓이었다. 210호에 신경을 쓰느라 207호를 잊고 있었다. 210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207호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망친 셈이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가끔 모텔 방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건이 TV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또 주인이 나를 고용한 이유도 바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나를 자책했다. 딱 보면 안다는 허풍 하나를 믿고 고용해준 주인 여자에게도 미안했다. 나는 모텔 창구 담당자로서 207호 남자 손님이 나가면서 대시를 숙박으로 바꾸던 그 순간부터 207호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서둘러 인터폰을 눌렀다. 몇 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207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확실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지금의 삶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생겼다. 자신들이야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나는 무엇인가 말이다. 나는 다시 평균인지 비평균인지 모를 삶을 지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한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다.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시 207호 인터폰을 눌렀다. 받을 리가 없었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내실을 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207호 앞에서 일단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곧 바닥에 주저앉을 것만 같은 것을 간신히 버티며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는 수 없었다. 나는 열쇠를 꺼내 열쇠 홈으로 밀어놓고는 손잡이를 돌렸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어 젖혔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켜져 있는 TV 화면 속에서 남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와 210호로 뛰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210호도 마찬가지였다. TV 속에서 두 남녀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을 뿐 남자도 그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주저앉아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내실로 돌아왔다. 참 고단한 하루였다.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며 아침이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잠을 청해본다. 벌써 식당으로 연결된 창구로 들어오는 엷은 빛이 제법 밝아 있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완우 작가님의 창문 너머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 누구세요에 실린 단편입니다. 모텔 속 작은 내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청년. 밖에서 보기엔 그리 행복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해 보이죠. 그런데 정작 청년은 그 안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청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젊은이의 꿈이 작은 창 안에 갇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함을 사뭇 걱정을 하는 듯 하죠.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인공의 긍정적 믿음이 언젠가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짧은 소견을 내보며 오늘의 소설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안히 계시고요.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